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선 지난주 관심을 많이 받았던 증권사 보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주목받은 증권사 보고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관심도 워낙 많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미국 증권사에서는 쉽게 리포트를 안 내더라고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인지. 근데 또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또 많이 냈고, 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들 우리나라 기관들이 많이 읽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읽었던 것을 또 추려가지고 또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승재 IM증권연구원이 발간한 리포트, 네.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 뭐 이런 리포트인데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랑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이 두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성향 차이 같은 것을 비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는 뭐 많이 알려졌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가 출신이니까, 또 공화당이니까 또 작은 정부를 또 지향을 하는데, 반면 해리스는 큰 정부 지향합니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알겠지만은 일단 해리스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어떤 불평등의 완화, 양극화의 완화 같은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러면서 그 수단을 세금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 고소득자들, 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그리고 그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사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수 있겠고, 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니 오히려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내자, 그리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 그러면은 경제가 더 살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관세는 좀 많이 물리려고 해요. 자국 기업이나 자국 국민들의 세금은 안 물리려고 하면서도 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출국에 좀 불편하게도 모든 나라들한테 보편적으로 관세를 많이 물리려고 하고 있고, 네. 다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뭐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또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강조하고 좀 다자주의, 좀 전통적인 트럼프 그 전에 어떤 그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외교 노선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같은 것들은 좀 반대하고 있고요. 네. 또 외교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좀 경험이 좀 없는 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국에 외교 노선을 그냥 카피캣처럼 따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로 좀 초당적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디리스킹이라 할까요, 디커플링이라 할까요, 뭐 그런 전략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네. 중동 문제 같은 경우는 바이든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좀 목소리를 내온 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과 달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좀 편들거나 뭐 이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미국의 어떤 스탠스가 좀 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가장 트럼프랑 해리스랑 가장 다르다 할 수 있는 거는 환경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환경 관련 문제는 트럼프야 뭐 아시겠지만은 화석연료 같은 걸 지지를 합니다. 네, 너무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막 많이 주고 급하게 갈 거 없고 화석연료 필요하다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인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 정책 분야 중에서도 환경, 기후 이쪽에 관해서는 정말 진보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네. 때문에 뭐 화석연료의 시출을 금지한다거나, 뭐 기후 분야 지원을 더 확대한다거나, 그러니까 IRA 정책을 좀 더 확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떤 기후 정책을 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친기업적인 인물로 분류가 되는데, 네.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 기업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전기차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다만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정책을 그렇게 제 생각에는 너무 말씀하신 분리할 수 있는 것뿐이지 크게 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아직 전기차가 그렇게 트럼프의 당선에 의해서 크게 결정될 만한 어떤 변수가 대선이 그런 변수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또 산업계 분석 보고서도 살펴보면요. 그 조선업이 워낙에 핫하잖아요. 네네. 조선업이 워낙에 핫해가지고
또 네. 인포맥스 단말기도 조선 관련 보고서 많이 읽혔는데 서재호 DB금융투자연구원이 낸 보고서입니다. 네. 뭐 하반기에도 강력한 수주가 기대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컨테이너선 수준이 정말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홍해 이슈도 있고 한데 일단 공급이 분명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공급이 많이 늘었는데 신규 발주가 더욱 더 많은 상황이라 가지고 6월 발주량이 9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은 안 되겠네요. 네. 아무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별 발주량이었다고 해요. 네. 네, 워낙 또 교체 수요도 또 많다고 합니다. 워낙 또 친환경 정책 같은 거 레귤레이션 때문에 새로운 또 컨테이너 선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고 어디서 그렇게 수주를 따오는 겁니까? 물론 대만도 있고요. 그리고 덴마크의 어떤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도 있고 네. 그리고 독일의 글로벌 해운사인 뭐 하퍼글로이드 뭐 이런 쪽들 네. 글로벌 해운사에서 많이 따오는 건데 뭐 따오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그냥 예, 좀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인 거죠. 아, 그 정도입니까? 네. 네, 만드는 아우성인 건데 뭐 대만이랑도 이제 뭐 HD 현대 3호가 많이 한 4척 정도 계약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얼마 네. 전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도 뭐 삼성중공업 HD 현대랑 뭐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네네. 말씀하셨듯이 하팡로이드 뭐 머스크 이런 것들도 정말 수십 척의 어떤 신규 발주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컨테이너선 말고도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카타르발 좀 수주 기대감인데 네. 카타르가 뭐 한국이랑 중국에 이렇게 수주 발주를 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네. 역시 뭐 VLCC 같은 것도 뭐 교체 수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조선업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거 아직 유효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새 제일 트렌디한 ETF 중 하나가 또 조선 ETF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유효하다. 이 투자는 아직도 더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 근거 중 하나가 신조선가 지수.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실적 개선되면서 또 수익성이 또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업이 하반기에 좀 업황이 전환돼서 호황기로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 보고서도 살펴보자면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인데요. 네. 제목이 재밌습니다. 전공정 문의는 디램으로 부탁드려요. 이거 무슨 소리죠? 이 밈 모르십니까? 이게 어떤 이게 무슨 소리죠? 디램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디램이 발음이 비슷한데 DM이라고 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에서 다이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줄여서 DM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문자 같은 거를 주고받을 수가 있을 때 뭐 DM으로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를 좀 꼬아서 뭐 디램으로 부탁드려요 이렇게 쓰셨는데 네. 뭐 디램 덕분에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반도체 뭐 공정하면 전공정, 후공정이 있잖아요. 뭐 패키징, 뭐 테스트하는 후공정이 있고 네. 전공정, 뭐 식각, 뭐 증착, 뭐 웨이퍼 가공 등등 몇 단계 있는 그 전공정이 있는데 네. 내년에 디램 생산 능력을 그러니까 글로벌 메모리 업체, 디램 메모리 업체 이제 3사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이 증설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램이 요새 핫한 그 HBM,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AI, 들어가는. 그렇죠. HBM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디램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캐패시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건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공정에 필요한 장비 수요가 생기니까 네, 그런 전공정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아주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 뭐 일단 내년에 숫자를 보면은 HBM 캐파가 전체 디램 캐파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가 이제 디램 캐파 30%를 HBM으로 전환하면은 네. 뭐 쇼티지가 이제 확실히 더 강해질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AI, 네. 뭐 HBM, 뭐 이런 온디바이스,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테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전공정 장비 업체들 이쪽은 후공정은 차라리 좀 막 오르는데 전공정 쪽은 조금 소외가 됐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네.
아마 내년에는 또 전공정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또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게 또 기대감 어떻게 또 실제 산업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보고서도 있었습니까? 네, 뭐 모두 다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보고서인데요. 네. 아무래도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투자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저도 뭐 기자니까 뭐 국회도 한번 가보고 뭐 합니다. 뭐 가서 뭐 자본시장 관련된 세미나도 있고 하다 보면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야당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야당은 지금 밸류업이 아니라 부스트업이라고 하죠. 네. 예, 한국의 어떤 자본시장이라든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법안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들고 있고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 내보이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 하고 네. 뭐 그렇게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옛날에 나온 거예요. 옛날에 나온 건데 이제 법안을 이제 이어받은 건데 법안 이어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상법, 자본시장법 이런데 이제 흩어져 있는 특례 조항들을 묶어가지고 상장회사 어떤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제 현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뭐 저희가 뭐 저도 이 얘기하면서 지루하다 싶을 정도 많이 하지만 상법 개정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사의 충실 의무가 뭐 회사가 아니라 주주 전체. 근데 이 상법이라는 게 개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법조 기자는 아니셔서 법에 대한 지식이 얕은 편이지만은 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법과 뭐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가버넌스 이슈를 좀 해결하겠다 움직임이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야가 뭐 밸류업이니 부스트업이니 다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뭐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내년에 주총 시즌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담은 보고서도 눈길을 끌었다고요. 예. 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짧게 전달드리자면은 물류센터 사실 우리가 도심에서 많이 보기는 힘든데 한 번씩 이제 교외로 차 타고 올라갈 때마다 물류센터 같은 거 한 번씩 보이긴 하는데 물류센터 시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았거든요. 2021년에 막 팬데믹 때 다 집에서 뭐 배달해서 뭐 배송해서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물류센터 엄청 지었는데 네. 그게 이제 2021년 이때쯤 막 짓던 게 뭐 작년 올해 많이 다 완공이 됐단 말이죠. 완공됐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대주단에서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원리금 상환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40% 할인된 가격에 막 팔리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해소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많이 줄었고 뭐 예년보다 인허가 수라든가 신규 착공 수가 막 절반 수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2027년까지는 뭐 아무래도 좀 공급 절벽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점점 그 부동산 자문사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증권 중개하는 증권사가 있듯이 이 상업용 부동산 이런 빌딩이라든가 물류센터 같은 것을 이제 매각이나 매입을 도는 자문사들이 있는데 자문사들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해외 투자자들 와가지고 물류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한다고 해요. 예. 실제로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저점이라는 판단하에 바텀 피싱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 거래가 앞으로 조금씩 좀 뭐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